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회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주식으로서 자본을 납입받고 뭐 채권을 통해서 부채를 해서 요 재원으로 자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요 자산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내고 요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이자를 줘서 회사가 운영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죠. 근데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그렇게 자산을 바로 매수해서 바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약 회사들의 제품인 이 약은요, 그죠? 인간의 몸이나 신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우리가 임상 실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상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 3상에서 예비 허가, 예비 허가에서 그 시판 허가를 받게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회사들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이게 효용성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즉 약효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신뢰성, 즉 몸에 해로우지 않은지 무독성 이런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다른 제품보다 이 허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즉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즉 다른 회사들이 이 중요한 자산이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유형 자산들이 중요한 영업용 자산이라면 이 회사들은 실제로 이 허가의 문턱을 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들이나 기술력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약회사들이 이 시판의 벽을 넘은 그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아주 긴 영업이익과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높은 멀티플과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이 R&D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게 이게 느껴집니다. 즉, 기존 회사들은 연구비와 개발비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연구비와 개발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구비는 어, 바로 우리 회사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익에서 이렇게 제하게 되는 거고요. 개발비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비용으로 제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 도움이 될 거라고 100%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상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회계 기준에서 IFRS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또 완성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또 유용성이 있는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이든 다른 기술이든 똑같죠. 특정 기술이 완성이 안 되고 중간에 남아버리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발 완료가 돼야 되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 회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서도 또 이게 비용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지, 즉 1팀, 2팀, 3팀 구별되는지 또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마다 어느 점에서 우리가 100%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들은 이상 정도만 가면 야 우리 약은 내가 경영자로서 판단해 보니까 시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구비는 이게 비용이 아니야 자산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상부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상부터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났을 때 이 무형자산이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 완료가 안 된 거죠. 개발 완료가 안 되면 이 자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0이 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금융감독원에서 신약계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차까지는 비용으로 보고 임상 3상까지는 자본으로 봐라. 근데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뭐 제네릭 같은 경우, 그죠?
요거는 일상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봐도 된다. 이런 기준을 일단은 제시를 했고 많은 기업들이 요 기준을 충족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삼상이 나면 바로 승인이 나는 줄 아는 뭐 이런 우리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상에서 승인 나는 거는 15.2%고 삼상에서 승인 나는 거는 49.5%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을 보는 이런 시각이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개발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잘 팔린다. 이 약이 이제 잘 팔리고 다른 경쟁자 약보다 약효가 좋고 어느 정도 가격이 싸거나 독성이 적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하면 이제 무형자산을 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비를 개발비를 내가 자산으로 상각하는 거, 이 적립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같았으면 내가 현금 흐름으로 요렇게 개발비를 계속 쓰는 거죠. 개발비를 계속 써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전체가 다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의 네, 이 개발 비용을 내가 이 무형 자산으로서 적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나의 자산으로 계상이 되었으니까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수익에서 빠지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빠지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이 실제 내가 쓴 돈보다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약이 쭉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쌓입니다. 계속 이렇게 쌓이다가 약이 이제 시판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발생한 데서 어떻게 된다? 그 이익이 발생한 데서 내가 일정 비율이나 일정 우리 회사가 정한 룰대로 네, 그 이익에서 무형자산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형자산을 조금씩 일정 비율로 빼게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이제 들어온 현금보다 그죠? 현금 이만큼 들어왔는데 원래 같으면 영업이익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무형자산을 내가 이렇게 상각을 한다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하는 요거에 있어가지고의 실질적인 효과는 뭐다? 결국에는 지금 회계적으로 감소시켜야 될 현금 흐름을 이익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냐? 바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일정 룰로 까는데 그게 이제 정액법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요거에 대한 룰은 있습니다. 언제부터 또 언제부터 비용화하고 자본화하는지에 대한 룰은 금융감독원이 정했습니다만은 무형자산을 어떻게 몇 년 동안 상각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나오는 이익의 몇 퍼센트를 상각할 것인지에 대한 룰은 금융감독원이 지금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엿장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을 어쨌든 개발했는데 임상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질병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요. 진료기술 발전 때문에 이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판매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무형자산이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줄거나 그러면 우리가 무형자산에 손상을 입었다고 공시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게 아니고 손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상 차손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회사가 개발해놨던 어떤 특허권이나 기술이 이제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그죠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점이 얘는 특정한 룰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룰을 야 10년 동안 1,000만 원씩 깔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번 돈에서 15%씩 깔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냐 이 손상차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런 게 발생했다고 딱 인지하는 그 시점에 바로 일시적으로 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갑자기 엄청난 적자를 봤다던 신라젠 그리고 코롱 티슈진 뭐 이런 친구들이죠. 즉 임상 통과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산에 손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안 된 종목이라도 갑자기 이렇게 손상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현금 흐름과 무형자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무형자산이 계속 상각이 되면서 이익이 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손상차손이 된 경우는 여기서 발생해야 될 영업 손실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효과가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개발비에 필요한 요 금액을 당연히 이 바이오 회사들은 그죠 이익을 내지 못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과정을 다 지나는 동안 제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그 이익을 내지 못하는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 역시도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늘어짐에 따라 가지고 요 효과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없고요. 거의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깎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많으면은 실질적으로 약이 시판되더라도 결국에는 영업이익 자체는 준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삼각한 것이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차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바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허주마 이런 친구들, 바이오시밀러 이런 친구들이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비 제가 그냥 다 합쳤기 때문에 잘 이제 세부적으로는 좀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비용도 역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2013년에 비하면 비용이 7배가 올랐다는 거고요. 그런데 무형자산도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를 개발도 하고 있고 그 개발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삼각하는 양보다 개발해서 늘어나는 무형자산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22%가 증가하는데 무형자산을 삼각하는 비율은 거의 7%밖에 안 되죠. 지금 거의 계속 그렇습니다. 즉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서 기존에 밀어놨던 비용을 청산하는 것보다 그죠? 새로운 비용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 기술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즉 미래 비용을 더 많이 청산하고 있죠. 지금 이제 미래 이제 반영될 비용 청산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개발비를 줄이고 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회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 증가율만 여러분들 놓고 보셔도 미래에 일어날 손익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그 마찬가지죠. 이렇게 개발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 요새 이 회사는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게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연구개발비 같은 항목은 아까 이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단기 비용 처리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회사가 열심히 연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요 기술이나 요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이 모든 어, 과정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나중에 잘 되면 이 친구들이 또 그 이후에 것들은 또 무형자산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요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신약이라든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공적인 회사 어떤 회사랑 비교해야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저는 글로벌 친구로 노바티스라는 친구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바티스는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오 재료 항암제를 가장 처음 이제 만든 거죠. 이 흔히 이제 차기 항암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경구 항암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우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항암제라는 거는 이렇게 이 노바티스의 경구 항암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핏줄에 넣어서 하는 그런 이제 혈관으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노바티스 제품 경구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통약 먹듯이 입으로 먹는 알약이죠. 알약 형태의 이 제품이 처음 나온 회사가 바로 노바티스고요. 또 지금의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산도즈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바이오 시밀러도 이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선두적이고 혁신적인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항암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얼마나 무형자산을 적립하고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1년에 약 20%에서 10% 내외로 그죠? 이렇게 상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형 제약사,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는 이 정도 1년에 미래에 밀어놨던 개발비를 조금 청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 이게 정상적이구나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이렇게 대형 제약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거죠? 아예 성공해보지도 못한 그런 개발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전체 무형자산의 약 그죠? 3% 정도는 3, 4, 5%뭐 그 정도는 우리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자산이 아니에요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를 보시면 셀트리온은 자신들이 개발한 것 중에 실패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거의 공시하고 있죠. 0.4%는 거의 없는 거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없다가 최근에 좀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있고 2019년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이 probability of success라는 차트는 모든 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모든 약하고 제품, 그죠? 근데 제품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메디톡스 같이요. 내가 보톡스를 개발을 해서 보톡스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개발 성공했는데 요거를 뭐 신경치료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거고 미용용으로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루약이었던
가루약 형태의 보톡스를 요걸 액체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의 이미 성공한 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만드는 요런 거는 아무래도 실패율이 낮겠죠. 그러면 요거는 손상 차손이 났더라도 그다지 의심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이미 그죠? 오리지널 약이 있잖아요. 오리지널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어쨌든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손상 차손이 낮아도 그죠? 낮아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다만 아예 없다? 아예 없다는 거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을 만들어요, 제가. 신약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그죠? 임상 3상을 갔는데 손상 차손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거는 두 가지죠. 경영진이 그죠? 경영진이 엄청나게 자신하고 있거나 엄청나게 확신하거나 아니면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그냥 대놓고 사기를 치려는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회사의 제품 믹스를 보시고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예 그냥 무형 자산을 그냥 계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다? 바로 2018년 금감원 기준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IPO를 해가지고 그냥 비용으로 다 떨쳐내고 그걸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방식의 회계 처리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회사들이 그런 방식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전의 회사들이 이 무형자산 손상 차손을 해서 거의 뭐 상장 폐지를 가거나 엄청난 이제 그 사회적 비난이나 이런 거를 일으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속 어쨌든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확 감소합니다. 지금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게 바로 이 손상 차손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던 모든 이제 개발 비용을 미래에 우리 이걸로 돈 벌 수 있어라고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상 차손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럴 때만 한 번 줬고, 그래서 요 임상 이상이 들어가고부터는 그냥 거의 다 자산을 처리했다가 실패를 한 번 하니까 완전히 이게 손익의 1년, 2년, 3년, 4년 치죠. 지금 뭐 5년 치네요. 5년 치가 거의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이 회사가 거의 큰 이제 손실을 입었고, 차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전에는 뭐 줄기세포 치료로 또 잘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손상 차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회사가 조금 간당간당했지만 이 친구는 어쨌든 병원 매출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장 폐지는 안 되고,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한 번에 이렇게 꺾이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거래 정지되고 나서 마찬가지죠. 그 이제 약의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자신들의 이 무형자산 중에 87.1%를 몽땅 차손 처리를 하니까 지금 손익이 이렇게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박셀 바이오 같이 약이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다, 뭐 엄청난 돈을 벌 거다 하더라도 이 이제 회사들이 그죠 무형자산화 하는 것은 약간 이제 꺼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회사들도 어쨌든 무형자산은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제 이 단계가 뒤에 온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화는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가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네,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업 평가할 때도 PER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PER 할 때 평가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기 회계상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자폭을 작게 보여주거나 흑자폭을 이제 높게 보여주면 그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요런 방식에서 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을 많이 결국은 이게 할 수 있는 만큼은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허가받고 나서의 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약이 임상 허가 수순까지 와서 85.3%의 확률로 통과될 겁니다. 근데 그죠? 무형자산이 지금 한 10조가 쌓여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약을 내가 보니까 A라는 약을 보니까 지금 무형자산 10조를 쌓아놨죠. 그리고 통과 확률을 85.3%라고 그냥 계산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그죠? 전 세계 말고 FDA에서 내가 이 약이 승인이 되면 한 20조 정도 시장인데 한 30% 정도 점유율 가져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6조가 되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을 10조를 쌓아놨다.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이 회사가 이 약이 진짜 시판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회사가 약을 진짜 출시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점유율 곱하기 병변수에다가 뭐 보험회사 뭐 수가 이런 거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이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형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이제 약의 개발이 허주마, 램시마 이런 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익이 이제 늘었지 않습니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꺼림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이제 한국 시장의 공매도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든 삼성바이오든 뭐 다른 많은 제약회사들이 미국이라는 시장에 노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제약 시장을 이해는 못하지만 여튼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점유율 곱하기 뭐 보험 수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상 이익을 해가지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이걸 무형자산과 대비하고 비교해서 요거랑 또 허가율이라든지 뭐 예상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요런 방식으로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렇게 그죠? 많은 이제 무형자산을 쌓아놓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한 번에 손상차손을 겪으면 갑자기 급락하거나 거래가 정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이제 하실 때 제약 바이오는 결국에는 이 대형 제약 바이오는 그죠? 이 대형이라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죠 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허가를 받는지 요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든지 순이익은 그다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무형자산의 삼각비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진국들이 정말 많이 쓴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죠. 에비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에비타죠.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자산의 삼각비입니다. 자산의 삼각비를 내가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셀트리온의 영업이 순이익이 늘었다, 그게 그다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한번 강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중에 이렇게 삼성에서 승인을 가는 것도 49.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 과도하게 많이 막 쌓아놨다든지 무형자산을 또 바이오 시밀러인데 계속 막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계적인 이익을 위해서, 안 그럼 자신들의 스톡 옵션, 또 주가 오르면 스톡 옵션 다 가져가죠. 그걸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자산화를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걸러내시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코아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루게리병 줄기치료제 이런 거를 거의 뭐 시판까지 완료했고, 뭐 약효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삼상에서 시판이 아직도 안 났습니다. 한 5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이자가 계속 발생하죠. 그 이자를 자산화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무형 자산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상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먹을 게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탄력을 못 받는 이런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병 중에서 그죠, 희귀병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할 때요, 그죠, 신약 개발할 때 희귀병 같은 경우는 경쟁사는 작지만 경쟁사는 작지만 그죠, 시장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병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시장 크기도 커요. 시장 크기는 커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네, 한국산 약을 미국인들이 먹을 것인가 라는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리지널 찾기도 하고, 아니면 이 계약을 할 때 이 약의 브랜드 자체가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바티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네릭이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자기들 이제 이름을 딱 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기업이 또 중국의 홍하이 생명인가요? 아무튼 그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될 어, 어떤 이슈이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형자산의 회계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회사 한번 이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이제 영상에서는 어떤 이 병변과 또 이 치료제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재무제표 보면서 우리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 정도 뒤로 밀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